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나눔 파트너즈의 한건호 이사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할 내용은 한 ISO에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사 내용, 그리고 최근에 ESG와 연결돼서 이제 내년에 예측되는 기업에 대한 주요 이슈 사항들을 한 3시간 정도 해서 일단 설명드릴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번 첫 시간은 주로 이제 ISO에 관련된 개괄적인 내용하고 이론을 조금 다루고,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인증 심사 절차에서 주로 아셔야 될 내용들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타임 때는 이제 ESG 쪽하고 그 다음에 실제 활용 사례들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 이건 제 경력 사항이고요.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주로 참고하실 사항은 나중에 이제 ISO 쪽을 많이 다루시게 되면 실제 ISO의 확장 버전에 대한 정책 자금 사업 중에는 주로 이제 스마트 공장이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외에는 스마트 공방 또는 스마트 햇서팜들이 기본적으로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ISO 9001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업종 특성이나 이 업종 특성을 알기 위해서는 공정을 아셔야 되는데, 사실 공정은 그 회사에 직접 일을 하지 않는 이상은 알 길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거를 직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사실상 저희가 다루고 있는 ISO 심사가 그 주가 되는 공정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심사 경험이 쌓이시면 그 업종에 대한 특성들을 많이 알게 되실 거예요. 근데 이 특성들이 중요한 이유는 컨설팅을 들어갈 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진단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프로테이지로 보면 진단 분석이 거의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기업의 어떤 도출점이나 개선할 수 있는 컨설팅을 우리가 찾아낼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들이 기업의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 진단하고 분석을 할 때 기업의 공정이라든가 사업 특성이라든가 또는 상하 수직 관계, 거래 관계 특성들, 이런 내용을 모르시면 어디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되는지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직간접적으로 접할 수 있는 게 심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목차는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첫 번째 인증심사의 실무 및 활용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오늘 다룰 내용은 ISO 9001 품질 경영 시스템, 그리고 14001 환경 경영, 그리고 45001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이에요. 여기서 공통된 부분을 아마 보시면 나올 거예요. 다 경영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품질과 환경과 안전보건에 관련된 매니지먼트 시스템이에요. 자, 이 규격은 나중에 저희 배포되는 규격서라든가 이런 거 한번 보시게 되면 사실 내용이 어려워요. 왜냐, 저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를 쓰지 않고 대부분 명확하게 뭘 하라라는 지시 내용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한다라든가 필요한다, 이런 식으로 내용을 읽어보시면 굉장히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그 내용을 저도 한 2000년 버전부터 해서 규격 개정될 때마다 보고 있기는 한데, 사실 2015년판 이후부터는 그렇게까지 규격서를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규격서의 양이 점점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시장 환경이 많이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존에 사람이 했던 아날로그에서 디지털화가 되면서 시스템들이 대부분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저희가 주로 쓰시는 전산화 프로그램들, 스마트폰 앱도 마찬가지고요. 또는 웹상에서 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정부 민원 24라든가 다양한 이런 시스템들, 그 안에는 전부 다 ISO 시스템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구축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단순화돼 있어요. 근데 반대로 요구되는 사항은 점점 증가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업이 해야 될 건 줄어들고 있으나 심사원의 자격 요건 사항들이 더 올라가고 있어요. 왜냐, 심사를 하기 위해서 기존에 종이 문서를 보던 사람이 전산 프로그램을 보려면 전산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돼요. 자, 이러다 보니까 ISO 시스템이 2000년 버전 이후부터 현재까지
8년, 그 다음에 15년 두 번 개정되는 동안 기업이 인증을 취득하기 위한 실질 FM으로 구축할 때의 그 시간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줄어든 반면에 반대로 심사원은 적격 요구 사항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 뜻은 뭐냐면 보수 교육을 많이 들어야 돼요. 근데 사실 보수 교육은 인증기관에서 보통 반기에 한 번씩 하기는 해요. 근데 내용상으로는 크게 뭐 깊게 다루지는 못해요. 그것도 인증기관도 유지하기 위한 조건 때문에 이렇게 개설을 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그런 게 있으시면 그런 거는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9001, 14,000일, 45,000일을 이렇게 먼저 이게 적어 놓은 이유는 가장 많이 활용되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ISO 시스템 시리즈 코드 넘버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9001, 14,000일, 45,000일은 실제 숫자가 뭐 높아짐에 따라서 좋아진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저희 그냥 코드 넘버라고 보시면 되고, 그 중에 가장 모든 일반 기업들이 기본적으로 품질은 어느 기업이든 다 다르기 때문에 환경하고 안전 이 세 가지를 가장 많이 취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 추세는 우선순위를 따지면 이제 국내 실제 상황에서는 안전보건 쪽이 작년부터 가장 많이 수요가 있고요. 그 사연은 이제 들어보셨던 중대재해나 ESG 때문에 현재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14,000일은 이제 탄소 중립 때문에 이제 지금 많이 요구사항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9001은 ESG 쪽에 G파트, 거버넌스 쪽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거의 대부분 웬만한 기업들은 다 갖고 계세요. 그리고 실제 창업을 하거나 이제 신생 사업을 하시는 기업도 단계적으로 취득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대부분 저희가 만나시는 중소기업 대표님들도 ISO 시리즈에 대해서는 들어는 보셨어요. 근데 사실 이걸 왜 받아야 되는지 이유에 대해서는 잘 모르세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받는 업체들 중에 그 목적 중에 첫 번째는 거래예요. 이제 앞으로 뒷단에 오늘 첫 시간에 적합성 인증이라든가 몇 가지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건데, 인증은 판로예요. 기본적으로 매출과 직결되는 마지막 단에 받는 거다 보니까 반대로 생각하시면 인증에 대한 활용을 많이 하시면 기업에서 어떻게 매출을 올리는 방법을 많이 접하시게 될 거예요. 왜냐? 우리나라 산업 구조상 하청 구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거래 관계상 사실 뭐 얼굴을 보고 거래를 하는 거를 제외하고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만날 일이 없어요. 자, 그럼 결론은 모르는 사람들끼리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신뢰인데, 자, 이 신뢰를 답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인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인증서의 최종 활용 목적은 거래 관계를 위해서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즉, 그 뜻은 매출과 직결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의 용도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게 현재 안전보건. 요 놈은 거래용은 맞아요. 근데 특수하게 국내에서만, 그냥 해외 쪽에서 중대재해 처벌을 할 일은 없거든요. 자, 국내에서는 거래용 외에 근거용이에요. 저희 그 상급 기관이나 원청에서 하도 줬을 때, 사고 났을 때 처벌이 그 상급 원청까지 올라가요. 결론은 14,000일은 첫 번째는 거래용은 맞으나 두 번째 용도는 우리가 중소기업이 거래하고 있는 원청에서의 중대재해 근거용이에요. 자,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둘 다 비슷한 용도긴 하나 거래나 우리 원청이 중대재해를 피해가기 위한 객관적인 근거로 사용하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많이 수요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뭐 그림 장표에는 표준 시스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용어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이제 그 온라인 과정에서 용어 정리라든가 한번 들어보시면은 내용이 조금 설명은 돼 있는데, ISO가 뭐라고 한번 여쭤보면 실제 대표님들도 정확하게 답을 하실 수가 없는 게 내용을 보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심사원 과정을 듣는다 하시더라도 시스템에 대한 정의를 이게 구체적으로 머릿속에 그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근데 이걸 그냥 단순화시키시면
여기 나와 있는 뭐 표준, 뭐 톱니바퀴, 뭐 컴퓨터, 윈도우가 있는데 가장 이해하기 쉬우신 건 저희가 그래도 많이 접하시는 거. 지금 사용하시는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이나 또는 이런 컴퓨터 많이 쓰고 계시죠? 자, 그냥 빗대어서 생각하시면 돼요.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중소기업들 만나시는 회사, 조직이 되겠죠? 뭐 그 안에는 대표님도 계시고 직원들도 계신, 또는 뭐 사업장, 건물도 있고 공장도 있고. 자, 하드웨어죠. 눈에 보이는. 자, 이게 회사의 하드웨어성 조직인데, 자, 이런 컴퓨터와 같은 그런 하드웨어가 운영이 되려면 윈도우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저희가 쓰시는 스마트폰도 안드로이드나 애플 iOS가 없으면 구동이 안 돼요.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자, 뭐냐면 컴퓨터의 윈도우처럼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하나의 운영체제가 ISO 인증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스템. 자, 근데 이렇게 하면 또 이해가 또 거기서 의문점이 생기세요. 그럼 윈도우는 또 어떻게 되냐? 자, 요건 전산에 대한 이해가 있으신데, 자,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코딩에서는 딱 두 가지예요. 0, 1이에요. 0, 1, 0, 1 조합하는 거예요. 그거를 저희가 눈에 보기 좋게 디자인해 놓은 거예요. 그럼 결론은 순서예요. OX. 뭔가를 우리가 진행을 할 때 yes, no잖아요. 자,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을 한 수십만 가지로 나열해 놓은 거예요. 법칙이죠. 규칙. 똑같아요. 컴퓨터가 운영되기 위해서 윈도우 운영 프로그램이 필요하듯이 기업이라는 조직이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런 조직이 업무를 하려면 회사에 규정이 있어야겠죠. 뭐 사규라든가 내규라든가. 자, 요거를 어떻게 만들라고 정해놓은 게 ISO예요. 그래서 ISO 쪽은 그냥 단순한 생각하시면 돼요. 기업의 사용 설명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가장 편해요. 여기는 뭐 아레나라고 되어 있는데 뭐냐면 우리 롤플레잉 게임 할 때도 여러 사람들의 그 직업들이 있을 거잖아요. 뭐 원거리, 근거리 뭐 이런 식으로. 자, 똑같아요. 회사에서 우리 조직도를 아마 많이 보실 거예요. 관리, 영업, 개발, 생산. 뭔가 업무를 나누는 거죠. 자, 여기서 말하는 게 그걸 막 지칭하는 거예요. 관리부서는 관리 업무를 하고, 공사부서는 공사 업무를 하고, 생산부서는 생산 업무를 하고. 자,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다 문서로 정리해 놓은 거예요. 어떻게 일을 하라는. 그래서 이건 한번 내용을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이런 사규들. 여기는 지금 현재 ABC라는 회사의 이제 회사 사규 내용인데, 자, 이거는 그냥 회사 운영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경영 내용이고요. 이제 여기 내용에 품질이나 환경이나 안전 보건들을 넣어 놓으면, 자, 그게 품질, 환경, 안전 문서들이에요. 자, 이 문서들을 나중에 심사를 하시는 게 ISO 인증 심사세요. 통상 나중에 이따가 두 번째 시간에 설명을 드릴 건데, ISO 인증 심사는 문서 심사와 현장 심사 총 2번을 해요. 그 현장 심사 때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눈으로 직접 보셔야 돼요. 그리고 문서 심사는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이런 문서가 잘 만들어졌는지를 저희가 확인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업종 특성을 좀 알아야 도움이 된다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문서 심사 때는 기업을 아직 방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업종 특성은 모르시면 그 문서 내용을 저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으세요. 차라리 현장을 가보면 눈으로 보기 때문에 조금 더 나은데, 이게 문서 심사 때는 문서만 보고 판단해야 되다 보니까 이 문서가 이 회사 제조, 건설 이런 업종에 잘 맞게끔 쓰여 있는지를 판단하실 때 이 업종 특성 경험이 없으시면은 내용 판단을 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특히 이제 어디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으시냐면, 인허가가 있어요. 이따가 이제 이거 조금 이따가 적합성을 설명드릴 건데, 우리가 사업자를 내실 때 보면은 그 사업자 등록증에 일반 사업자라고 되어 있으세요. 근데 뭐 거기에는 뭐 저기 부가세 면세 사업자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자, 사업자 등록증만 내고 사업을 하시면 되는데, 자, 일부 업종에 한해서는 인가 허가를 받지 않으면
그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대표적으로 아시는 게 식품, 그 다음에 의약품, 의료기 또는 공사하면은 면허가 있어야겠죠. 자, 사업자 외에 추가적인 인허가, 면허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이게 기준이 뭐냐면 다 법이에요. 자, 그 법이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는 동안은 법에 다 적용을 받아요. 부가세 다 내야 되잖아요. 자, 그러한 내용들이 이 문서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그 법정 요구사항이나 사업 업종 형태에 따라서 인가 허가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갖추어지고 운영되고 있는지를 문서에서 보고 판단하셔야 돼요. 왜냐, 그걸 집어내셔야 돼요. 그래서 업종 특성이나 경험이 조금 있어야 잡아낼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하고 싶은 거고요. 자, 그래서 사규나 내규는 이런 게 있다.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뭐 이게 최적화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문서의 양은 점점 줄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굳이 그 문서를 쓰는 것조차도 일인 거예요. 아까 저기 잠깐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 중에 우리가 사족이라고 하죠. 자, 뭐냐면, 효율을 따지는 거예요. 효율적이지 않는 업무는 배제하는 거예요. 자, 뭐냐면 최적화. 그리고 뭔가 변경사항이 발생됐으면 그때그때 계속 바꿔가면서 수정하라는 거예요. 자, 이게 최적화 개념이고 IS에서 요구하는 거는 사실 최적화도 같이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뭐 가이드라인 이런 것도 표준이죠. 우리 저희 그 건설업 현장에서 안전을 어떻게 지켜야 된다라는 우리가 보통 법률이 있고 거기에 시행령, 시행규칙이라든가 표준 지침들. 자, 이게 그런 가이드라인도 하나의 규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90년 중반에 국내에 처음 들여와서 IS를 도입했던 것들이 대부분이 다 저희가 알고 계시는 대기업이나 정부기관들이 다 도입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일상적으로 사용하시는 대민 지원 서비스들의 99%는 다 ISO가 다 들어가 있어요. 단지 그게 저희가 그거를 접해 보신 적이 없으셨던 거예요. 요것도 ISO 9001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대표적으로 뭐냐면 전입신고할 때 저희 예전에는 동사무소 가서 서류에다가 직접 쓰셨죠? 자, 거기 잘 생각해 보시면 별지, 메토, 서식 ISO예요. 네, 다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또 하나 사례를 설명을 드리면 지금 저희가 정책자금 쪽을 많이 접하실 거예요. 최근 한 3년에서 5년간 추세를 보면 정책자금이라는 용어가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근데 정책자금이라는 용어가 이게 쓰이기 시작했던 건 한 20년 전이에요. 제가 이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 자, 근데 그때의 용어는 정책자금은 우리가 지금 많이 접하셨던 중진공 대출을 보통 정책자금이라고 불렀어요. 자, 근데 이게 한 20년 지나고 나서는 지금은 보조금이든 출연금이든 대출이든 그냥 통칭해서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럼 그 사이에 어떤 명칭들의 변화가 있었겠죠. 보통 일반적으로는 중소기업 육성지원 프로그램이라고 보통 지칭을 했어요. 네, 왜냐하면 이건 어디에서 근간이 되냐면 대통령 공약 있잖아요. 예, 대통령 공약에서 항상 경제부흥, 경제활성화, 거기에는 항상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대책들이 들어가 있어요. 자, 이거를 재임 기간 동안 공약을 이행해야겠죠. 자, 그 공약 이행에 따라서 모든 정책들이 나와다 보니 그게 바로 정책자금이라고 불렸던 거예요. 자, 그러면 최근에 뭐 뉴스 보시면은 내년도 예산이 줄었죠. 예, 그럼 예산이 줄었다는 뜻은 어딘가에는 예산이 조금 더 많이 배정되겠지만 어딘가는 줄어들거나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근데 통상적으로 고용이나 뭐 최근에 이슈되고 있던 안전 또는 중소기업 지원 이런 형태들은 그렇게 많이 줄이지 못해요. 왜냐, 최근에 저기 R&D 쪽은 순수과학 쪽은 줄인다고 얘기가 나왔죠. 자, 순수과학 쪽이나 응용과학 중에서 순수과학 쪽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실제 돈과 매출로 직결되는 걸 빨리 회전시킬 수 있는 시간 기간이 오래 걸리고, 그럼 그에 따라서 뭐가 문제가 되면 고용 창출 유발이 줄겠죠. 자, 중소기업 지원은 왜 줄이질 못하냐면 이걸 해줘야 회사가 살아남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고용노동부의 고용지원이 있겠죠.
자, 근데 이런 예산들이 조금씩 줄거나 늘거나 이렇게 들어갈 때, 자, 문제가 한 가지 있어요. 예산은 제한되어 있는데 신청하고자 하는 또는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다 주지 못해요. 자, 그러면 경쟁을 벌여야 될 때, 자, 경쟁을 벌일 때는 가장 좋은 거는 우리가 점수죠. 저희도 아까 그 마지막 시간에 이제 ISO 심사원 규격 수료증 심사 시험을 볼 거예요. 사실상 뭐 이제 내용이나 이런 걸 다 오픈해 드리기 때문에, 그리고 기준 점수가 70점만 넘으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에서는 뭐 만점 받을 사람도 있고 70점에 딱 맞춰서 제출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어쨌든 자격증은 나오겠죠. 자, 근데 만약에 1등만 준다고 저희가 하면 박 터지는 거예요. 자, 누구는 1등 점수를 내야 되니까요. 자, 결론은 정부 지원 사업은 커트라인이 있어요. 상대평가예요. 절대평가가 아니고. 예산 내에서 지원받을 기업들을 선별해야 될 때, 자,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중앙공무원이죠. 행정직, 세종시에 있는 뭐 지방공무원이든. 자, 이분들도 똑같이 아침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셔야 되는 분들이에요. 자, 1년 12달 일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저희가 주로 많이 아시는 중진공이든 바우처든 뭐 창업 관련된 지원 사업이든 뭐 스마트 계열 사업이든, 자, 이분들도 분기 단위로 뭔가 해야 되는 실적들이 있는데, 자, 정해진 개수가 있어요. 뭐 100개면 100개, 1000개면 1000개. 자, 그러면 이거를 보통은 한 10년 전만 놓고 봤을 때도 한 1000개 뽑으면 한 3000개, 4000개 요 정도 선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1차 때 한 7, 80% 떨어뜨리고 나머지 하면 되는데, 이게 개수가 2배, 3배 들어와요. 자, 그럼 결론은 경쟁률만 치솟는 상황에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이 못하면 누가 해야죠? AI요. 결론은 저희가 그 나중에 접하시게 되는 모든 신청서는 다 ISO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입력하는 것들이 있죠? 뭐 단순하게 사업자 번호, 공장 코드부터 해서, 자, 그 입력하는 모든 입력 사항들이 다 점수예요. 자, 사람이 보지 않아요. 1차 서류 평가는. 저희가 접수하시는 거에 70%는 그냥 떨어져요. 그냥 나머지 20, 30%를 실제 2차 현장 평가를 돌고 최종으로 선정하는 거예요. 자, 그 2차 때 현장 평가 나가시는 분들의 대다수가 누구냐면 ISO 심사관들이에요. 예, 왜냐, 저보다 연배가 있으신 분들, 제 사수급들 아직도 활동을 하고 계세요. 저도 상공회의소나 표준협회 가보면 거의 제가 막내뻘이에요. 예. 이분들이 저도 한 근 20년 차 됐는데, 저보다 이미 심사 경력이 40년 된 분들, 이분들이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업종 현황을 굉장히 많이 알고 계세요. 우리 1차, 2차, 3차 산업부터 해서. 그래서 이분들한테 뭔가를 얘기하셔도 사실 눈칫밥으로 다 체크를 하세요. 네. 그래서 ISO 쪽에 실제 현장 상황 들어갈 때 이 모든 문서들에 대해서 잘 꼼꼼히 분석해 보셔야 될 게, 그럼 반대로 생각하시면 기업들의 스펙 작업을 하셔야 되는 이유가 그 때문이에요. 인증서들 또는 뭐 특허들, 고용이든 매출이든 수출이든. 근데 이제 이게 점점 접수율이 높아지면, 자, 적당히 해서는 선정될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 이제 선정되는 업체 비율을 보면 대체 이 업체는 왜 됐는지 이유를 모를 업체들도 있어요. 오픈이 안 되어 있어요. 그 내용들이. 최종 선정 단계 때는. 근데 이제 가끔 저도 세종시 쪽이나 이제 외부 평가로 들어가 보면 담당자들이 그날 요청을 해요. 오늘 주요 평가 포인트는 뭐다? 고용이다? 아니면 기술 쪽이다? 왜냐하면 민원 때문에. 예, 결론은 민원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정부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 사업이 제대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평가 지표에 대한 거를, 자, 거의 대부분 다 ISO 시작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인증 로드맵이라고 돼 있는데 뭐 종류가 다양하게 있어요. 근데 사실 인증서를 저희가 접하시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냥 일상적으로 그래도 기업을 컨설팅 하시면서 ISO라든가 뭐 가끔 특허
또는 KC 뭐 몇 가지는 들으셨을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로드맵상에서 여기 보시면 법으로 정해져 있는 인증들이 있어요. 자, 이거는 저희가 아마 그래도 기업들 방문하시면서 보실 기회가 많으실 거예요. 자,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건 무조건 받아야 돼요. 그 중에 저희 대표적으로 뭐 KC, CCC, 뭐 KS, IS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에 뭐 국제 인증 이렇게 있는데 자, 그냥 요거는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근 20년 하면서 여기 있는 것 중에 못 본 게 많아요. 왜냐, 인증은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요. 없어질 거 없어지고.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 저희 중소기업들 가보시면 이런 인증들은 그냥 아,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통상 ISO 제외하고요, 이런 인증들은 취득하기가 좀 힘들어요. 심사가 FM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자, 그럼 여기서 생각하실 건 이런 게 있으면 자, 반대로 유추할 수 있는 건 이 기업은 그래도 ISO나 시스템 인증을 나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조직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기보다는 내부에 어떤 지침들을 가지고 거래처에도 좀 대응을 하고 이런 형태로 조금 운영되고 있거나 그 정도만 유추하시면 돼요. 자, 이건 왜 그러냐면 그걸 알면 다음번에 이 업체가 요구하는 인증들을 이 업체가 할 수 있는 수준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지금 하나 들어가고 있는 업체가 거기는 KS를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 코리아 스탠다드. 자, 이 업체가 지금 새로 신규 사업으로 가는 건 2차 전지 배터리 팩 조립 업체 신규 사업을 하려고 해요. 상장사 중에. 자,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이 업체는 KS를 할 정도면 그 정도 규격사항은 금방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만 들어도 이 업체의 전반적인 수준을 알 수가 있는데, 자, 뭐 예를 들어서 ISO만 갖고 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이 업체가 실제 구축을 했는지 인증서만 갖고 있는지. 그럼 다시 몇 가지 질문을 던져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업체의 현재 수준을 가늠해 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뭐 법정 강제 인증, 임의 인증이 있는데 요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그림은 이제 뭐 교육사항이 이제 보여드리려고 넣어드렸던 거고요. 여기서 요거 TÜV는 독일계 시험기관이에요. 인증기관이라서 나라마다 다 있어요. 요것까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아까 그 바로 직전에 그 9001이 아까 민원24든 정부 정책자금 들어갈 때 뭐 다양하게 다 이미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또 하나의 사례가 뭐냐면 요거 이노비즈예요. 그리고 요거는 서비스. 자, ISO 9001이 정부기관에도 이미 30여 년 전에 도입이 됐어요. 자, 그래서 저희가 접하시게 되는 모든 신청서는 다 9001이에요. 자, 그러면 이노비즈에도 그게 들어가 있어요. 메인비즈에도 들어가 있어요. 자, 뭐냐면 이노비즈의 2단계 생산 능력 평가가 다 IS 9000 내용이에요. 자, 이 뜻은 뭐냐면 이노비 있어야 이노비즈 인증 점수를 취득할 수 있는 거예요. 결론은 이노비즈도 1000점 만점 중에 700점 이상 득해야 돼요. 자, 그러면 점수가 나와줘야 인증서가 나오기 때문에 다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서비스 관련된 인증에서도 다 IS 9001이에요. 왜 IS 90은 품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있다. 아마 나중에 보시는 모든 신청서들 할 때, 자, 또는 평가표, 그 평가표에도 다 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참고로 아까 앞전에 나왔던 KS든 큐마크든 정부 공공조달 물품이든 보통 이제 그나마 어느 정도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ISO 심사 쪽은 사실 현장 나가는 제가 권한이 커요. 제가 줄 수 있냐까지 결정할 수 있어요. 왜냐? 제가 보고서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자, 근데 ISO 제외하고 그 위촉 심사원들이 나갔을 때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공무원이에요. 자, 그 대표적인 게 해썹 인증 또는 GMP라든가 또는 뭐 여기에 KS라 아까 앞전에 KS라든가 큐마크라든가.
자, 어느 정도 심사원의 권한이 없는 것들이 있어요. 평가를 하면 있어서. 자,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대다수가 다 ISO 9001 쪽을 요구해요. 자, 그 중에 뭘 보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생산, 검사, 구매 이런 것들. 이 기본 원칙이에요. 그리고 저희 대기업 협력업체 심사할 때도 협력업체 팀에서 뭐 삼성이든 현대든 LG든 자, 하청사들 심사할 때 딱 보는 거 정해져 있어요. 뭐 교육 훈련 이런 거 안 봐요. 구매, 검사, 생산. 이 파트가 메인이에요. 왜냐 여기에서 분량이 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현장 평가에서 실제 뭔가 대응을 하고 구축을 하고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고 하면 생산, 검사, 품질 이 파트는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그럼 반대로 생각하시면 저희가 나중에 혹시 심사원 활동을 하실 때 그 기업의 생산이나 검사, 품질은 어떻게 하는지를 한 번씩 유심히 보시면 돼요. 요것도 이제 평가표예요. 그러니까 서비스 우수 품질 인증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그냥 요런 게 있다라고만 아시면 돼요. 자, ISO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근데 ISO의 정확한 뜻은 그냥 기구 이름이에요. 국제표준화 기구. 자, 근데 가끔 물어보신 것 중에 ISO 쪽에 저희가 이미 다 쓰고 계셨어요. 여기 나와 있는 치수. ISO 0001이 치수 정보예요. 그러니까 표준이라는 게 뭐냐면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쓰는 거. 그러니까 국제 표준은 저희가 미터, 센티미터 단위를 쓰죠. 자, 근데 영국하고 미국은 인치 단위를 써요. 자, 뭐냐면 국제적인 표준은 킬로그램, 미터 단위로 쓰자라는 거고 나라마다 조금씩 틀린 거예요. 그래서 국제 표준을 상호 협의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요것 중에 가장 문제가 됐던 사례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건 그 아마 검색하시면 많이 나올 거예요. 우주 비행선. 네, 우주 비행선 폭발 사고. 요것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왜냐? 볼트 너트 하나만 해도 그게 진동이 심해서 우리가 진동이 심하면 풀리죠. 자, 그 치수 형태가 자, 미국 사람은 인치로 넣어놓은 거고 설계도에 센티미터였던 걸 잘못 기입해서 결론은 터진 거예요. 노유사고. 네, 왜냐 이게 표준을 정해놨는데 거기에만큼 정확하게 10,000분의 1 정도 오차범위도 다 설계를 해놔야 되는데 그 치수 하나로. 자, 그래서 치수를 정해놓는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적합성 평가로 넘어갈 건데요. 사실 적합성 평가는 저희가 많이 접하실 일은 없을 거예요. 왜냐면 ISO랑 비슷은 한데 법정 요구 사항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일단 나중에 기위가 되시면 컨설팅은 거의 여기에서 이루어져요. 저희가 아까 방금 얘기 나왔던 뭐 해썹이든 GMP든 사실 ISO 쪽 컨설팅은 지금 현재로서는 많이 없어요. 그게 뭐냐면 ERP 때문에. 저기 SI ERP 구축하시는 업체들을 한 번씩 방문하실 거예요. 그런 고객사들. 자, 거기에 보통 설계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말고 설계, 뭐 이사급들이 보통 가시거든요. 자, 그분들이 대부분 하는 첫 번째 업무가 진단 분석하면서 ISO 업무 하시는 거예요. 왜냐? 처음에 SI나 ERP 구축할 때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인터뷰예요. 그 회사가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를 부서별 업무를 다 파악해야 돼요. 자, 그거를 프로그래머가 들어가서 몇 개월 동안 프로그램 작업하는 거예요. 프로그램 들고. 자, 그러다 보니까 ISO 쪽은 사실 최근 들어서 전산화가 되면서 실제 현장 가서 구축하고 하시는 활동이 많이 줄었어요. 자, 근데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들은 해야 돼요. 줄일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그게 보통 해썹이나 GMP나 다른 기타 뭐 GAP라든가 우수제조 시설 기준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구축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교정 시험 검사 인증인데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저희 ISO 인증은 적합성 평가의 인증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이제 적합, 부적합이라는 용어를 많이 듣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저희 ISO 인증은 제3자 인증 시스템이에요. 아까 제가 중간에 신뢰라는 단어를 썼어요. 자, 뭐냐면
공정성에, 객관성에 전혀 우리가 보통 그 권익위원회 최근에 나왔던 공무원의 이해충돌방지법이라든가 청탁금지법이 정확하게는 청렴부패잖아요. 자, 제3자라는 건 심사원이 나중에 선언도 서약서도 쓰세요. 뭐 제출용이지만. 자, 외부 외압 없이 객관적인 판단을 하라는 거예요. 자, 그게 확정돼야 인증서에 신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게 저희가 다루는 ISO가 바로 제3자 인증 시스템이고요. 협력업체 거래하거나 어디에 저희가 뭐 조달 등록하거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2자 인증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자가 적합성 성형은 제품 인증할 때 들어가요. 저희가 CE라든가 FDA라든가 할 때 제조자, 우리 중소기업이 내가 직접 선언하는 거예요. 내 제품 좋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뭐 적합성의 CE라든가 이런 건 한번 보시면 되고요. 제품 인증은 사실 저희가 접하시기가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하나 사례를 드리면 저희가 그때 많이 접하셨던 게 앞전에 CE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이거 어디에서 주로 많이 보시냐면 세라젬, 의료기기. 네, 자, 바디프렌드도 최근 들어서 의료기기를 땄어요. 원래 2015년도에 바디프렌드 쪽 들어갔을 때 그 당시 안마의자 CE를 못 받았어요. 머시너리 규격이 없어서. 근데 이제 그게 새로 생기면서 그 위에 세라젬이 먼저 나오고 이제 바디프렌드 취득은 했는데, 자, 뭐냐면 저희가 오늘 다루고 있는 게 ISO잖아요. 유럽 CE 쪽은 의료기기 쪽 파트는 ISO 13485라고 ISO 시스템 인증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저희 나중에 아마 그 의료기기나 미용기기 같은 거 보시면 CE랑 ISO 13485라고 기업들이 이렇게 연역이나 이렇게 많이 갖고 있어요. 필수 요구사항이에요. 그래서 들고 있는 거예요. ISO 13485는 의료기기 분야의 9001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코드 넘버예요. 그 다음에 뭐 법률 기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뭐 농산물, 그 다음에 약사. 여기 보시면 인증하고 허가자 들어가 있는 것들은 다 법이 정해져 있어요. 대표적으로 저희 그러니까 눈여겨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식품 쪽을 예를 들면 저희 밥 먹으실 때 식당 가보시면 식당 카운터에 보면 사업자 등록증을 항상 걸어 놓는 업체들이 있어요. 식당에. 자, 근데 그 옆에 보면 영업, 신고, 허가증이 있죠. 허가해. 네. 그게 없으면 거기서 음식을 팔면 안 돼요. 네. 자, 신고를 해야 되고. 자, 우리 빵집을 생각해 보면 주변에 뭐 파리바게트 많죠. 자, 파리바게트는 똑같아요. 식당하고. 사업자 등록증, 영업신고 허가증 이렇게 내놔요. 자, 근데 거기는 절대 하면 안 되는 행위가 있어요. 자, 하루 이틀 지나면 주류도 면하죠. 하루 이틀 지나면 떨이로 팔죠. 50%, 30% 할인해서. 이유가 있어요. 보관하면 안 돼요. 폐기해야 돼요. 자, 그거를 보관할 수 있는 건 제조업만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게 햇섭 인증이에요. 자, 그 뜻은 뭐냐면 나중에 사업자 등록증을 실제 창업을 할 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자, 창업을 할 때는 업종 코드, 우리가 보통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의 대, 중, 소, 세 분류, 특히 네 자리 네 번째 코드를 달리해야 이 업종으로 판단을 해요. 자, 근데 이제 나중에 또 판단할 때는 뭐까지 봐야 되냐면 주소. 청년 창업이든 뭐든 할 때 이제 수도권 지역이나 이런 걸 다 고려를 하실 때 가장 체크해야 될 게 뭐냐면 업종과 주소도 판단하셔야 돼요. 자, 근데 이거에 가장 많이 걸리는 게 어느 업종이냐면 창업 업종 중에 식품, 화장품, 의약품, 의료기기 이쪽 파트는 가급적이면 돈이 없으면 하기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의약품 도소매는 자본금 5억이에요. 이거 위스탁 제도로 못 풀면 5억 어디서 구해 와야 돼요. 여행업은 여기도 자본금 정해져 있어요. 식품 쪽도 그래요. 자, 그래서 보통 처음에 사업자 등록증 낼 때 제조자를 대부분 넣으시려고 하는데, 자, 아까 말씀했던 화장품, 의약품, 의료기 이런 데들은
제조자를 표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 일정 시설, 공간 이런 게 없으면 허가를 내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업종의 창업이나 이런 걸 문의하실 때는 그 내용도 많이 보셔야 돼요. 자, 이게 결론은 다 IS 9001에서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법률에 대한 적합성 평가인데요. 이거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지금 제품 인증 쪽이라 ISO랑 맞물려서 제품 인증이 있는데 사실 제품 쪽은 제품에 대한 정보를 모르시면 사실 진행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요거는 한번 보시면 되고, 이게 이제 왜 들어가 있냐면 이 제품 인증할 때 항상 테스트 말고 현장 평가가 들어가 있어요. 아까 그 CE 마킹 할 때 13485로 들어가 있듯이 다 ISO 9001이에요. 현장 평가 들어갈 때 제품에 대한 구매, 검사, 생산 관련된 문서가 없으면 인증서가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강제 인증, 임의 인증 제도가 있는데요. 여기서 구분하실 것 하나예요. 저희 민간에서 드리는 거, 저희가 오늘 다루고 있는 ISO는 임의 인증 제도의 민간 인증 제도예요. 자, 근데 아까 앞전에 나왔던 해썹 인증이라든가 자, 이런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들은 다 강제 인증이에요. 그러니까 요 용어만 정확히 보시면 돼요. 강제냐, 임의냐. 그리고 저희가 가장 많이 보실 게 KC 마크인데, KC 마크는 우리나라 국가 통합 인증 마크예요. 이게 우리나라 인증서 그냥 딱 하나 대라면 요 놈이에요. 왜냐? 예전에 저희 아마 뭐 예전에 풋마크라고 해서 또 있고 빨간색도 큐마크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었어요. 자, 뭐냐면 저희가 오늘 다루는 ISO 9001이 품질이에요. 자, 이런 대부분의 인증이 다 품질 인증이에요. 뭐냐, 물건을 하나 만들었으면 실제 그 물건을 내가 직접 쓰는 용도로 했을 때는 품질이 뭐 좋다 나쁘다 따지지 않아요. 그리고 물건을 하나 만들었을 때 테스트 해보면 뭐 테스트 다 통과해서 양품인데, 자, 문제는 이거를 대량으로 찍어서 만들어낼 때 어디에서 불량이 나올 줄 모르죠. 자, 그러다 보니까 품질 인증을 따로 받는 거예요. IS 9001처럼. 자, 근데 이게 다 7, 80%가 똑같아요. 규격도 마찬가지고. 이거 왜 그러냐면 저희가 아까 뭐 풋마크든 큐마크든 자, 이거 뭐 민간에서 만든 거예요. 근데 저희가 보통 이걸 누가 주냐면 시험기관들, 뭐 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라든가 뭐 KTR, KCL에서 뭐 생활환경시험연구원 이런 데들이 사실 수익 사업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요. 시험기관이 돈 벌려고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시험기관만 틀리다 보니 내용이 똑같고 돈만 많이 들어가잖아요. 자, 그래서 KC 인증으로 하나 통일해 놓은 거예요. C를 그대로 갖다 베껴서. 그래서 지금 저희 대부분의 기업들 보시면 어떤 물건이나 재화를 만드시는 업체들은 다 요거 갖고 있어요. 예.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이게 없으면 국내에서 제조, 판매가 불가능해요. 왜냐? 있어야 판매가 가능하거든요. 자, 이것 때문에 영향을 받고 현재 활성화하는 업종들이 있어요. 그게 저희 많이 쓰시는 해외 직구 구매 대행. 거기가 요거예요. 네, 수입 대행하고. 자, 처음에 뭐 한두 개 들어오는 거 상관없어요. 예전에 섬유 보조 배터리. 뭐 한 10개 들어오는 거 상관없어요. 내가 쓰겠다는데. 자, 근데 이거를 뭐 한 몇천 개, 몇만 개. 자, 이때는 정식 수입으로 해서 인증 받으셔야 돼요. 통관이 안 돼요. 네. 자, 이게 대표적인 게 저희 쓰신 아이폰도 똑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KC 인증 전자파 적합성 인증 시험 접수 리스트를 보면 아이폰이 대충 이제 나오겠구나, 한국에. 자, 그걸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판매가 안 되기 때문에. 자, 반대로 우리나라가 수출하실 때도 똑같아요. 이거가 가장 그 사례 중에 뭐냐면 직구 구매 하시면서 아마 12월쯤에 삼성, LG 가전제품 역수입해서 사시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네. 그렇죠, 있죠? 자, 근데 그 단점이 뭐냐면 무상 수리가 안 돼요. AS가. 그쵸?
삼성, LG 쪽에서 우리나라 판매용, 글로벌 판매용, 미국 판매용 다 틀려요. 자, 그걸 뭘로 보시면 되냐면 인증서 보시면 돼요. 뒷단에 뭐 KCC 이런 게 여러 개 있는 게 있고, 뭐 미국용은 그냥 FCC라든가 이런 거 몇 개만 들어가 있어요. 그게 다 돈이에요. 네. 그래서 그 뒷면을 보시면 우리나라용이나 글로벌용은 KC 인증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미국 전용이나 뭐 이런 거는 없어요. KC가. 그걸 저희가 역수입해서 직구 구매으로 싸게 사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AS가 안 되죠. 자, 이제 그런 걸로 보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최근 들어서 이 중에 좀 많이 알아두실 건 요 놈이에요.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이게 다 저희 보조금하고 연결돼 있어요. 저희 그 빗두람이든 뭐든 광고할 때 전기 보일러 사면 보조금 주죠. 거기가 주는 게 아니에요. 국토교통부 에너지 이쪽에서 주는 거예요. 전기차 보조금 다 여기서 주는 거예요. 자, 소비 효율 등급 이게 또 나중에 어디까지 가시냐면 기보 신보라든가 자금 대출할 때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그러니까 기업이 생산한 제품이 있겠죠. 1등급, 2등급. 자,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혜택들이 있어요. KC 인증. 자, 그래서 최근 탄소 중립 ESG를 봤을 때는 요거 정도 전기용품하고 에너지, 특히 에너지 요거 보시면 되고, 혹여나 저희가 그 업체들 나중에 혹시 방문하실 때 설치, 엔지니어링, 제작 뭐 이런 업체들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 문제될 만한 게 승강기, 에스컬레이터죠, 엘리베이터, 안전보건이에요. 네. 왜냐면 이런 업체들은 대부분이 다 제작해서 설치까지 해요. 그래서 설치해서 사고가 많이 나요. 그래서 뭐 KC 인증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유럽은 C 뭐 이렇게 있다 보시면 되고, 요건 한번 그냥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KS 인증 제도가 있고요. 참고로 그냥 KS는 뭐다라고 정도 그냥 검색하셔도 다 나와요. 포털 사이트에. 근데 요거는 딱 저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업체가 KS 인증을 갖고 있으면 이 업체는 두 가지 정보가 나와요. 조달청 등록 거래를 할 가능성이 높다. 네. 그리고 이 업체는 KS를 받을 정도면 기본적으로 IS 9000이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익숙한 거예요. 왜냐면 매년 심사를 받거든요. FM대로. 자, 그러다 보니까 기록 관리를 안 하면 회사를 운영할 수가 없어요. 이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저희가 쓰시는 케이블 있죠? 전선. 자, 거기는 KS가 다 들어가 있어요. 요구사항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뭐 임의 인증 제도고, 이 KS 인증의 공장 심사가 다 IS 심사예요. 그 첫 시간에는 교재를 나중에 보셔도 돼요. 오늘 제가 이제 첫 시간에 설명드리는 건 이제 포인트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왜냐면 이게 첫 시간에 양이 많은 내용이라. KS 인증할 때 실제 그 기업들이 많이 문의하실 거예요. 가끔 가다가. 자, 근데 어디에서 진행이 안 되냐면 담당자예요. 그 KS는 우리나라 그 코리아 스탠다드 한국 표준이다 보니까 인증을 심의해주는 기관이 표준협회랑 우리나라 국가공인 시험기관들 여기서 해요. 자, 근데 실제 이거를 심사를 받을 때 어디서 문제가 되냐면 저희가 오늘 ISO 심사하는 걸 반대로 컨설팅하는 것뿐만 아니고 담당자가 지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 회사 내부에 KS 품질. 자, 근데 이분의 요구사항이 품질 관리 기사 또는 산업기사의 경력 또는 이게 안 되면 교육을 이수하셔야 돼요. 40시간짜리. 시험도 보셔야 돼요. 네, 이분이 있어야 KS 인증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청 조건이 그 담당자 때문에. 자, 그런 사람을 채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보통 이제 대표님이 해야겠죠? 자, 근데 대표님은 이 일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KS 인증 들어갈 때 문의 들어오면 품목을 보고 뭐부터 따져야 되냐면 이걸 할 수 있는 회사에 사람이 있는지 아닌지 그거부터 보셔야 돼요. 뭐냐, 그 사람 때문에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KS 쪽 요구하시는 경우가 조달청 등록하거나 또는 대기업들 거래할 때 이럴 때 요구를 해요. 근데 당연히 돈과 직결되겠죠. 근데 회사에서는 당장 사람을 뽑을 여력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거를 저희가 사람을 채용해 줄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제 진행이 거의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환경 쪽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최근 들어서는 GR, 요 GR이 탄소 중립 때문에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서 조금 보실 거는 여기 기술 인증 쪽이 있어요. NET, NEP라든가 그 다음에 디자인 그리고 고효율. 그러니까 고효율은 에너지 소비 효율하고 비슷해요. 아마 전에 사례 중에 그 신용보증기금 쪽에 보증료 감면 할인 쪽하고 거기 친환경 마크랑 14,001하고 요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창업 업종 할 때 그 벤처를 이용해서 세액 감면하고 뭐 받을 때 그 벤처가 없더라도 세액 감면 받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연업이에요. 고효율. 그러니까 업종에 따라 조금 달라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지금 ESG라든가 상황상을 놓고 보면 고효율. 왜냐? 이쪽 회사들이 돈을 많이 벌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게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우리 압축기 혹시 아세요? 그 자전거 바퀴 그 공기 빠지면 공기 주입하는 거. 자, 그게 보면은 소리가 막 나죠. 그 로터리 돌아가는 소리. 자, 그게 압축기예요. 대다수의 그 우리 제조업체 현장에서는 그런 프레셔, 압축기를 쓸 수밖에 없어요. 뭐 사출이든 금속이든 뭔가 공기를 주입해서 식혀야 되거나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다 써요. 자, 이게 전기를 많이 잡아먹어요. 자, 그래서 한 몇 년 전부터 나온 게 스크류 타업이나 아니면은 절전형 압축기를 많이 쓰죠. 자, 근데 이게 보조금이 있어요. 그게 바우처예요. 탄소 바우처. 자, 그런 반대로 생각하면 자,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정부 지원 사업을 잘 이해하시면 자기가 영업으로 풀어내는 거예요. 비대면 바우처나 또는 탄소 바우처나 에너지 바우처. 그럼 자, 이거는 누군가는 공급을 해야겠죠. 자, 대표적인 게 저희 전력 계량기. 저희 집에서 아파트에 쓰시는 전기 돌아가는 이 아날로그에서 지금 디지털화 돼 있죠. 자, 이 디지털화 이게 2020년도에 한전에서 전국에 500만 호 보급 사업을 했어요. 매년 40만에서 100만 호 정도를 위탁해요. 자, 그걸 위탁하는 메인 사업자가 GS예요. 자, 그럼 GS가 다 못해요. 하청사들이 있겠죠. 입찰이에요. 자, 그 전력 계량기를 하고 있는 업체들이 저 가산동에 있어요, 이미. 자, 근데 이거는 왜냐면 내부 정보를 알아야 돼요. 왜냐, 그 여자 사장님이 산통부 위원이에요. 중소기업 협력단 위원장이셔서. 자, 이제 그런 것처럼 정보가 빠르신 분들은 그게 이 회사에 매출이 되는 거예요. 자, 반대로 생각하면 아까 압축기 업체는 이미 3년 전에 저도 연락이 왔어요. 바우처 통해서 압축기가 필요한 금융협회를 소개해다오. 뭐냐, 거기는 압축기를 다 교체해야겠죠. 그럼 보조금이 나오니까 자, 이 업체, 압축기 업체 입장에서는 제값 받고 파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금융협회의 회원사들은 싸게 사는 거죠. 자, 이렇게 매출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 정책에 대한 이슈 사항이나 정부 지원서를 많이 보시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매출화 시키는지 방법들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최근 들어서는 고효율이 있고 그리고 요 신기술 신제품들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첫 번째 시간에는 이게 저희 인증 종류가 워낙 많아서 일단 포인트라든가 좀 스킵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뭐 추후에 궁금하신 건 한번 문의해 주시면 그걸 설명을 드리고 이제 조금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실제 인증 심사에 관련된 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